ICF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배운 그 수준에서 사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다양한 어떤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고 있진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 기관에서 물론 쓰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치료사가 ICF를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3가지 이유예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3가지 이유를 선생님들이 다 오늘 알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선생님들이 ICF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거,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ICF의 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교육을 해봅니다. ICF 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ICF 하면 떠오르는 건 이 그림이지. 이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교육을 받잖아요. ICF는 이거다 라고 교육을 받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치료사 학생 때는 ICF에 대해서 교육을 하던 때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교육에서 봤을 때 ICF는 이거다라고 거의 교육을 받고 어떤 글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서 ICF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그림에 ICF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ICF가 곧 이거다 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ICF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ICF가 더 많은 치료사가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펼쳐볼 거예요. ICF 말할 때 이 그림만 떠도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비 치료사들의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 이유는 ICF가 좀 더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가지 이유는 관점, 도구, 언어예요. 이 3가지로 순서대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 두 번째 도구, 언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관점을 다시 말하면 바라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 사물, 환경, 어떤 일들을 내가 보는 어떤 그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치료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안에 있는 치료사니까 저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ICF는 이 관점을 우리가 맞춰나가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을 계속 하시면서 장애가 어떤 관점으로 느껴졌을까요? 그 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하기 전과 후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장애를 생각했을 때 있습니까? 많은 장애 아동들을 그래도 봤죠. 2달 동안, 이제 2달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 전과 후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많이 다를 게 없다. 그래도 엄청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누구랑? 비장애인이랑? 생각보다는 크게 다른 건 없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약간 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더 못하고 더 많이 다르고 혹은 더 이상하고 이런 약간 편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장애 아동들 만나고 어르신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를 건 없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관점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편견이 내 안에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2달 동안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받고 일을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관점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이기 때문인데, 치료사가 장애와
장애인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고 있는데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배운 게 다르기 때문이지. 이렇게 당사자가 있어요. 장애 당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나 치료사 혹은 뭐 직업재활사, 뭐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도 있겠죠.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당사자와 함께 사는 보호자, 우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때 꼭 보호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영유아들 마찬가지로. 이 장애 당사자를 둘러싼 이 주변인들, 이렇게 세 묶음으로만 표현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인들이 이 당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맞춰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그렇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해도도 달라서 뭔가 다 분절적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리치료를 받는 어떤 당사자분이 계셔요. 근데 저 다른 영역, 뭐 사회복지 영역 무슨 프로그램, 일상생활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 이용하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존재하는 게 지금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뭐 다쳐가지고 뭐 뇌졸중에 와서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모든 서비스들을 다 연결되어서 이용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뭐 어떤 요인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들을 이렇게 통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할 때에도 이미 통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들이 있었어요. 연구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게 진짜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운 게 다르고 그래서 이해도가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들은 작업치료 영역, 물리치료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 그 영역에서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배운 거. 우리가 배운 전문 영역에서 그 범위는 좋지만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 영역도 깊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알아야 하는 것도 훨씬 더 많고 관계된 게 많기 때문에 그 깊이도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우린 요 영역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넓은 영역과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가 좀 이렇게 선을 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영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영역도 영역을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모델이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해서 BPS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BPS 모델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예요. 이게 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사회가 다 통합된 모델이에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할 때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고려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BPS 모델입니다. ICF는 또 다른 이름으로 BPS 모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찾아보든 ICF 그 원문을 찾아보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 ICF라고 했을 때 BPS 모델이 꼭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ICF는 이런 생체, 심리, 사회적인 관점들을 모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도구이다.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도 언어는 다르지만
타자를 치는 거, 카톡을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처럼 그냥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언어는 조금씩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건강한 삶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건강이란 단어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WHO에서 한 정의를 보면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그 BPS 모델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은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사는 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의 치료 목표가 건강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치료사의 관점으로. 예를 들면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는 아이이고 걷기가 좀 쉽지가 않은 아이라고 했을 때에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잘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아이한테 너무 좋아. 지금 일상생활 너무 잘 살고 있어. 전동 휠체어를 조작을 해서 학교 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부모님조차도 이렇게 지금 이동에 있어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만족스러워요. 모든 시설들이 다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 라고 하는데 어떤 치료사가 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걷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라 그 아이가 오는 치료 시간마다 걷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의 관점인 걸까? 누구를 고려한 치료인 걸까? 그게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인 걸까? 라고 하는 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건강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치료사로서 그거는 지금 이제 평가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빠졌다고 한 게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항상 치료 목표를 세우거나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그 방향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는 그거를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치료사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이게 걷는 게 맞으니까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치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건강한 삶을 당사자들이 원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이란 말은 너무 많이 들었죠. 기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기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F에서는 펑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이제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가 ICIDH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변화를 하는데 그 ICF로 변하면서 펑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번역에서 기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기능 수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기능 수행이라는 말을 쓸게요. 펑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한번 볼까? 펑셔닝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펑션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든 기능적인 어떤 것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펑셔닝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 신체 기능과 구조,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뿐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까지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치료사적 언어로 펑션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거든요. 굉장히 우리 제한적으로 쓴다. 각 영역에서.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뭔가 걷는 거, 자세를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 펑션이라고 주로 쓰고 작업치료에서는 더 조작적인 거, 작업적인 것들을 펑션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ICF에서 얘기하는 펑셔닝이라고 하는 기능 수행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삶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펑셔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완전한 기능이라고 있죠. 완전한 기능과 완전한 장애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건강을 정의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펑셔닝이라고 하는 기능 수행은 요 사이 어디쯤 위치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삶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다 잘하는 거,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완전한 장애라고 하는 건 정말 완전하게 어려운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장애와 비장애를 나눌 때 정도가 없이 장애와 비장애 2분으로 나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식 속에서 장애 아닌 비장애로 나눠요. 근데 그게 아니고 ICF에서는 이 사이 어딘가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쯤에서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장애, 비장애가 아니고 더 기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장애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게 ICF의 중요한 요소이다. 펑셔닝이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오는 기능적인 삶을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펑셔닝과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거, 기능 수행과 장애라고 하는 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어딘가를 살고 있고 그게 건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ICF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요 세 개입니다. 펑셔닝, 디서빌리티, 헬스인 거거든요. 기능, 장애, 건강이죠. 거기에 국제적으로 WHO에서 만든 거니까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분류다. 그래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그래서 ICF가 되는 겁니다. 국제 분류, 기능, 장애, 건강. 이게 ICF의 풀네임이거든요. 그래서 ICF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이 ICF 이름이 괜히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겠죠.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핵심은 이 펑셔닝이라는 단어였다. 뒤에는 똑같거든요. ICITH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 그런 단어 이제 장애를 규정하는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기능적인 삶으로 가는 이 기능 수행,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이 붙은 게 ICF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ICF에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ICF 그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ICF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이 ICF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ICF를 여기 복지관에 와서 사용한 지 이제 5년째가 되고 있는데 왜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복지관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뭐 어디 제가 초년차 때는 막 교육 같은 거 엄청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때문에 다니면서 뭐 국제 강좌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꼭 국제 강사들이 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ICF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요. 10년도 넘은 그 시절에도. 근데 ICF가 우리 사실 뭔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는데 ICF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소아물리치료사로서의 어떤 고민? 소아물리치료사인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소아물리치료사로서의 고민들. 이런 거 이건 예전에 만든 자료이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놔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ICF 뭐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능 과제, 활동 중심 치료 접근, 그리고 뭐 적절한 시기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진행되는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계획, 6개 F워드가 고려된 즐거운 치료, 놀권리, 참여의 기회,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아물리 치료사로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되어야 할 거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아이와 가정의 상황을 그려내는 것. 그거를 치료사로서 잘 그릴 수 있어야 그 친구에게 건강한 삶이 뭐고 원하는 게 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활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CF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내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인 도구를 써야 하는 게 우리 치료사들의 당연한 얘기인데, ICF라고 하는 건 국제적으로 이미 통용이 되고 있는 분류이자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도구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ICF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말하면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 개인적 요소, 요소들을 모두 다 고려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이럴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사실 여기서 이 부분만 더 고려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하면 좋긴 하겠죠. 다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맞죠, 병원에서는. 근데 복지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이런 걸 모두 다 고려된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점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면 ICF는 치료사가 만나는 당사자를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적 도구이며, 이를 통해 치료사는 더 넓은 시야로 질 높은 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공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공이라고 썼는데, 제공은 굉장히 일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아까 걸읍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요새는 이제 치료의 어떤 중심,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팀 이름이 재활 지원팀인 거고, 제가 진행하는 사업의 이름이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쨌든 뭐 중요하게 이제 표시된 것, 그들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도구, 객관성 있는 국제적인 도구이며, 그래서 질 높은 통합적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구로서의 ICF예요. 도구를 다시 말하면 기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ICF는 이 관점에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그림도 사실 관점을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이 요소들이 이렇게 위치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화살표를 그리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한다.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점 쪽에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ICF는 도구예요.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지만 ICF는 당사자를 평가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관점으로서보다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들어졌어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언어와 기준으로. 다시 한번 ICF에 대한 얘기가 이름이 있고요. ICF 배경을 한번 보면 ICF 분류의 전반적인 목적은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강이랑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통일되고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영역과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강 상태, 기능과 장애, 배경 요인,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색깔로 계속 구분을 할 거니까 색깔로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건강 상태와 기능과 장애, 배경 요인. 건강 영역, 건강 관련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 상태는 진단명을 얘기해요. 질환명.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질환명 이렇게 입력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ICD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것도 국제적으로 그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거고,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을
건강 영역은 기능과 장애라고 얘기하고 건강 관련 영역은 배경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 상태는 ICD 이제 10이라고 하는 건 최근 버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류된 질병, 이상, 손상 등을 얘기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물어보면 되죠. 뭘로 진단받으셨어요? 어떤 질환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쓰면 되는 거고. 기능과 장애,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 참여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영역에서는 배경 요인인데 환경과 개인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제일 처음에 보였던 그 도식에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ICF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ICF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 과학 이렇게 뭐 앞쪽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핵심만 뽑으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공통 언어를 확립하고 자료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코드와 방식을 제공한다. 이게 ICF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ICF는 전문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과 언어로서 소통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로 볼 수 있죠. 어디에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통계도구, 연구도구, 임상도구, 사회정책도구, 교육도구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늦긴 늦었지만 이제 ICF를 국가 단위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를 판정하는 조사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바뀌었는데 이제 등급이 없어졌거든요. 옛날에 뭐 내변변 몇 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이 다 없어졌어요. 그 등급을 없애면서 만든 종합조사표가 ICF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국제적인 통계 시스템도 ICF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모든 영역에서 ICF 다 쓸 수 있다라고 ICF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제한점이 많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측면과 웰빙에 대한 건강 관련 요소들을 포함해서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 계속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설명을 한다. ICF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눈이 나쁜가요? 시력이 몇이죠? 안경 쓰면 이제 1 정도. 그럼 좋은 편이네. 선생님 눈이 나쁘죠? 네. 안경 벗으면 마이너스가 이래요? 네. 그럼 우리가 안경 벗고 살면 뭐 렌즈나 이런 거 없이 살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잖아요. 안경은 보조 도구. 나도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짝눈이 게다가 굉장히 심해서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 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것처럼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불편한 요소들이 있고 그거를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ICF다. 꼭 장애인에게만 써야 되는 게 아니다. 범위는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기능과 장애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동일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ICF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건강 상태는 질환명이라고 했으니까 건강 영역, 기능과 장애 영역에서 1부, 건강 관련 영역 2부 이렇게 해서 나눠서 구조화한다. 분류의 단위는 ICF에서 분류하는 단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류하는 것이다. 어디서 분류를 하냐?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분류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림을 그린다.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그리고 제시 방식은 뭐 2가지 버전이 있다. 그래서 종합해서 구성 요소를 보면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한 건강 상태와 기능과 장애 배경 요인이 이렇게 표로 볼 수 있고 요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1부는 기능과 장애가 있고 그 안에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그리고 활동과 참여 영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그 도식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제 왼쪽에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부분. 2부는 배경 요인인데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그 도식에서 보면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밑에 영역, 건강 상태는 제일 위에. 그래서 건강 상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환경, 개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역동적인 화살표를 그리면서 우리가 그걸 구성하는 요소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건 ICF의 개요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부 기능 수행과 장애를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고, 당연히 영역은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가 여기에 포함되고 삶의 영역이 여기 포함됩니다.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쓴 거예요. 신체 기능과 구조와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한다고 해도 사실 머리에 안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약간 관점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뉜다는 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 아까 화살표 길게 해서 펑셔닝 설명할 때 완전한 기능과 완전한 장애 어딘가에서 우리가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 안에서는 이거를 기능과 구조의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는 그냥 활동과 참여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 수행, 펑셔닝이라고 하는 기능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화살표예요. 파란색 쪽으로 가는 펑셔닝 쪽으로 가는 화살표. 부정적 측면도 얘기하고 있는데,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에서는 그걸 손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는 활동은 활동 제한, 참여는 참여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합쳐서 장애, dis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화살표에서 왼쪽 분홍색 쪽으로 가는 쪽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색깔을 나눈 이유는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건 긍정적인 용어로 가는 기능, 그리고 분홍색 쪽으로 가는 건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disability를 얘기하는 장애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배경 요인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 요인과 촉진 요인으로 나뉘는데, 환경만 그렇게 나뉘고 개인 요인은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개인 요인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는 건 이 환경,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해요. 그래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이 환경이, 만약 예를 들면 건물에 들어가는 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건물에 진입할 수 없다, 아니면 도로를 건널 수 없다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이 이 사람에게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경사로를 하나 설치해주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하면 그게 촉진 요인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요거는 더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들이 ICF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의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 파란색으로 가는 게 펑셔닝 쪽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능과 구조의 통합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이쪽으로 가는 건 손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요소, 디서빌리티 쪽으로 가는 건데, 신체 기능 같은 경우는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까지 포함한다. 기능 수행과 이제 기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기관들의 기능들을, 신체들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의 각도, 긴장도, 그 안구의 기능, 귀의 기능, 청력, 시각, 이런 것들을 다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체 해부학적 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이쪽으로 가는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건 뭐 읽어보면 ICF에서는 신체 기능과 구조를 이런 개념으로 쭉 펼치고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만 설명을 하면 손상이라고 하는 것, disability라고 하는 것, 손상 쪽으로 가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예요. 양쪽에 있는 두 개 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한다.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고, 진행적이거나 퇴행적이거나 고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라는 거죠.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도 있다.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우리가 치료사로서 손상이라고 하면 어디 다치고 기능을 소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손상이다. 반드시 질병이 있거나 개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안경처럼. 안경 벗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기능이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 보면 활동과 참여 긍정적인 용어로 가고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가면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참여 제약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긍정적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는 두 가지의 평가값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하나는 수행값이고요. 하나는 능력값이에요. 수행값은 P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 뭐 보행을 예를 들면 어떤 뇌성마비 아동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보행을 잘 쓰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워커를 잡고 가거나 혹은 아예 걷는 걸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환경은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있고 번잡한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거나 워커를 잡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P값은, 수행값은 보행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치료실에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면서 걸리면 잘 걸어요. 걷고 싶은 만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어. 여기서 점프까지 걸을 수 있다 라고 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준화된 환경에서 그 아이의 최대치를 평가하는 것을 C값이라고 합니다. 능력값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측정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값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치료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환경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면 그거를 찾아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그 안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뭐 수행값과 능력값을 두 가지 분류 척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쭉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모든 배경을 나타내고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고 요것도 역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아까는 0점에서 4점까지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요거는 플러스 4에서 0으로 갔다가 0.4까지 가가지고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촉진 요인, 부정적인 저해 요인. 그리고 개인 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 상태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코드화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다 코드화하지만 개인 요인은 코드화하지 않는다. 제가 그
ICF 평가지를 드린 거에 보면 개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쭉 쓰죠.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뭐 히스토리를 적는다든지 치료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적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적고 있죠. 그래서 기능 수행과 장애 모델을 보면 기능 수행과 장애 과정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ICF는 분류이기 때문에 기능 수행과 장애, 펑셔닝과 디서빌리티의 과정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게 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됐고를 코드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을 딱 찍어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 딱 찍은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뿐이다. ICF는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기능 수행과 장애 분류를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델화한다. 이제 언어라는 얘기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ICF는 언어로 볼 수 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소통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창의성과 과학적 성향에 달려있다. 이거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코드들을 추출해서 그냥 나만의 평가 도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처럼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세트들을 써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창의성에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구성요소 사이의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그 도식에서 본 것처럼 이것들을 다 우리가 코드화를 하고 나서 그것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이 나와요. 이 ICF 그 개정판을 보면 도식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긴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그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도식이 나옵니다. 이 도식은 이 앞의 내용들을 다 이해해야 이 도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식을 봤을 때 이 도식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색깔은 제가 이제 넣은 거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구분한다 라고 해서 이런 도식을 합니다. ICF라고 하는 거는 장애 개념인데 WHO에서 발표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장애 개념들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보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ICF 전에 그 직전 개념인 ICIDH-2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은 똑같고 손상, 장애, 핸디캡으로 모델을 설명했는데 그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리에 마비가 있어서 손상이 있어서 걸을 수가 없다. 기능 제약으로 가서 그게 핸디캡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리로 취직에 어려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게 이런 순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반대로도 갈 수 있고 다각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예 중에 하나를 해볼까요?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 제한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행 기능이 낮은 개인이라도 보조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건 손상이 있지만 사실 기능이나 사회적인 참여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수 있죠. 척수 손상 분들 취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얼마든지 하고 스포츠 같은 것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F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나온 것이다.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데에 여기에서 시작되는 손상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ICF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ICF에서는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BPS 모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ICF의 어떤 기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당사자를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인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영역에서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라고 명시를 한 건 대립되는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의료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고 의료적인 관점은 고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장애를 기능을 개선시킨다,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다고 하잖아요. 치료라고 하는 건 뭔가 고친다는 의미니까 그건 의학적 모델이고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고친다, 개선시킨다 라고 하면 그것들은 그 모델 안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 영역 안에서 장애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됩니다. 내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생긴 건 내 책임이고 내 자녀가 장애가 생긴 건 부모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를 사회적인 모델로 보고 있어요. 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회적인 모델은 장애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건 이 사람의 신체의 기능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다. 제도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유는 사회에서 찾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책임이다. 이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해라 라고 하는 게 사회적 모델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가 지금 이제 보통은 각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을 배척하죠. 야 그래도 의료적인 모델에서 봐야지. 이거 좀 그 사람의 기능을 개선시켜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있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지 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ICF는 두 가지 모델을 통합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BPS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에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도구예요. ICF라는 게. 근데 잘 쓰고 있지 못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ICF 사용으로 장애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장애의 주된 문제가 환경에서 장애 요인의 존재인지 촉진 요인의 부재인지 이것도 구분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 제한인지 또는 일부 요인들의 조합 형태인지 파악하는데 아까 그 도식 안에서 그 사람의 문제 장애에 대한 문제라고 하긴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과정이니까 메인 프로블렘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거의 요인이 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ICF다 라는 겁니다. ICF의 특성 중에는 이렇게 사용과 코드화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아까 그 도식을 다시 이렇게 수직 계층적인 구조로 분류한 건데 ICF가 기능과 장애와 배경 요인으로 나뉜다고 했죠. 건강 상태는 따르고 1부, 2부잖아요. 1부는 이렇게 나뉘고 2부는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세 번째 수준, 네 번째 수준으로 나눠져 있어서 큰 범위, 이 숫자가 뒤에 붙는데 알파벳과 숫자가 붙는데 큰 범위일수록 자릿수가 적고 한 자리 그거를 이 B1이라고 하는 이 1 분류 안에서는 이 뒤에 1로 시작하는 110, 111, 112 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거를 모두 다 포함하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긴 수직 계층적 구조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1단계 분류만 보면 1단계 가장 큰 분류거든요. 1단계 분류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런 정도는 실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체 기능에서 8장, 8장까지로 이렇게 나누고요. 구조에서도 8장까지로 나뉩니다. 연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능과 구조가 이렇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활동과 참여에서는 9장으로 나뉘고 환경 요인에서는 5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1단계 분류로만 보면 그렇고 이제 1장에서 또 이렇게 나가겠고 2장에서 이렇게 나가겠고 나간 거에서 또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ICF는 이걸 보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코드를 나타내는 거고 평가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준 평가지에 들어있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개정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B28016.3이라고 하면 이 항목을 찾으면 돼요. 이 항목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3이라고 하는 평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걷는 건 어느 정도고 그 긴장도는 얼마나 높아, 관절 각도는 안 나와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러시아 사람 만났어. 러시아 전문가랑 이 사람에 대해서 장애 지원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럴 때 ICF는 이것만 놓고도 어느 정도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ICF의 큰 의미이다. 또는 영역이 달라. 똑같은 말을 쓰는데 영역이 다르면은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다. 그게 ICF의 의미이다. 그래서 사용과 코드화는 이제 이러한 것들로 나눠집니다. 뭐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요거 ICF 코드는 분류 척도가 있어야 완전하게 되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분류 척도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ICF 제일 처음에 ICF가 그 그림으로만 설명되는 게 너무 아쉬웠다고 하는 건 ICF는 그 그림으로 설명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실사용에 더 초점을 맞춰진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ICF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CF 사용할 때 분류 척도로 인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거를 ICF를 뭐 평가하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연락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환경 요인은 E, 개인 요인은 안 한다. X가 아니고 안 한다. 일반적인 평가치가 이렇고요. 이제 평가치 이렇습니다. 0, 1, 2, 3, 4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게 0이고 4는 완전하게 이상. 0은 요쪽 펑셔닝 쪽이고 4는 완전 디서빌리티 쪽으로 가는 거고 8은 분류되어 있지 않은 9는 적용 불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하면 신체 기능의 뭐 중에 하나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3이라고 하면 고도의 이상이 있겠구나. 근데 완전 이상은 아니겠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만 찾으면 되지. 요거 책보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고도의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은 물리치료사로서 작업치료사로서 고려하고 있어야지. 알아야지. 왜 그럴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도구들로. 보행과 관련된 거라면 보행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작업과 관련된 거라면 작업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단계부터 이렇게 수직 계층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1단계 분류는 알파벳 뒤에 숫자를 하나를 붙이고 2단계는 3개를 붙이고 3단계는 4개, 4단계는 5개를 붙이는데 이게 이렇게 포함하는 거다. 감각 기능과 통증 영역이 B2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시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각 기능도 있겠고 무슨 기능이 다 있겠죠. 고유 감각 기능도 있겠고 다 있는데 B210이라고 하는 건 시각 기능이다. 2단계 분류에서 시각 기능 안에 시력의 직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거고 뭐 원시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3단계 분류다.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의 질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이제 뽑은 겁니다. 시력의 질 안에서 색깔은 여기 나오는구나. 시력의 질 안에서 또 4단계 분류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위에 거가 아래 걸 포함하니까 얘는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류 척도를 제일 뒤에 붙이는데 앞에는 코드 그리고 항목 그리고 뒤에 이제 코드를 붙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부터 4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은 어려움이 없는 거고 4는 완전한 손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퍼센트로 나눠질 수 있고 B7302라고 하면 신체 편측 근력 항목이에요. 그러면 신체 편측 근력에서 0.0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고 0.1이라고 하면 5에서 24% 정도의 가벼운 손상이 있는 거죠. 이거 측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MT 같은 것들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려우니까 이 개념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평가할 수 있다. 세 단계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붙이는 건 손상의 정도, 두 번째 붙이는 건 특성, 위치 해가지고 정도는 몇, 특성 뭐 이런 특성은 얼만큼, 위치는 이 중에 어디라고 하면 S7300. 뭐뭐뭐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소통의 의미로. 근데 활동과 참여형에서 아까 보면 수행값과 능력값 두 가지를 측정해야 된다 그죠? P값과 C값. 그 두 가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거를 측정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뒤에 이렇게 나타낸다. 앞에는 똑같고 뒤에 나타낼 때 첫 번째 자리에는 수행값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자리에는 능력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D4500이라고 하면 단거리 걷기 항목이거든요.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 그럴 때 일상생활 내 수행에서는 P값은 중간 정도의 손상 2라고 보면 표준화된 환경 능력값에서는 가벼운 정도의 손상이라고 하면 이 1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 1이 왜냐? 왜 그러냐? 똑같지 않고 왜 다르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주면 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학교처럼 너무 주변에 너무 번잡스럽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턱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환경 영역에서는 아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환경 영역에서는 뒤에 플러스를 붙이기도 하고 점을 붙이기도 하는데 플러스를 붙이면 그게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 점을 붙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거 다 나왔죠?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에서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 P값과 C값으로 나눌 수 있고 환경 영역에서 플러스니까 촉진 요인이겠구나 이런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설명하진 않겠지만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문서에서 강 씨는 뭐를 직접장에 쓰잖아요.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언어가 다르거나 했을 때 요거 딱 가리면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 보고도 우리가 책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길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이상한 것처럼 보였던 이것들은 비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 중에서 28016 관절 통증 항목에서 0.3이라고 하면 심한 정도의 손상. 이 사람, 어떤 사람에서 그렇구나. D4550, D는 활동과 참여 영역 중에 4550은 기기 항목인데 P값은 3, C값은 2 해가지고 일상에서는 심한 정도의 손상인데 표준화된 환경에서는 중간 정도의 손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환경 영역에서 5750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항목인데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가 이 사람한테는 플러스 4 완전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요 코드를 보면 요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소통할 수 있다. ICF는 언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구 영역에서 정리를 하자면 ICF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사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건강과 건강 관련 영역의 요소들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여 장애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어는 다시 말하면 소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이거 봤을 때 내가 나중에 임상 나가서 ICF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못 쓸 것 같지 않아요?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ICF는 혼자 쓰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나 초년차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취미로 과외로 그러니까 업무 외로 써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연히 ICF를 쓰는 기관에 들어가면 몰라. 뭐 병원이든 센터든 복지관이든 들어갔는데 그걸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ICF를 써볼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서는 쓰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모두의 고민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하고 있고, 와 이게 ICF가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어. 이렇게 관점과 도구 영역에서 아주 좋은 도구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좋은 도구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 진짜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서 다 막혀요. 그래서 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가 진짜 많거든요. 이걸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육해주는 기관도 없거든요. 코드는 많고 쓰는 방법을 몰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각 영역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특히 치료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 쓰는 거예요. 저도 쓸 수 있을까? 이거 쓸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바꿀 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WHO에서 그걸 몰랐겠나?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인데 그거 알았겠죠.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쓰라고 만들었는데 못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 뭐 공격 아닌 공격들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래서 WHO에서는 ICF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ICF 기반으로 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크게 보면 ICF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고 후다스 2.0이라는 게 있고 ICF 코어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더 많긴 하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만 이제 놓고 설명을 하는데, 후다스는 작업치료용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작업치료용에서 많이 쓰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ICF 항목들 중에서 추출해서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ICF 코어셋을 씁니다. ICF 코어셋이 탄생한 어떤 배경을 보면, ICF는 이렇게 좋은 도구인데 1400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항목, 아까 얘기한 뭐 B 뭐뭐뭐 S 뭐뭐 밑에 제일 밑에 단계까지 내리면 1400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책을 찾아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분을 할 수 있지. 종합성의 형식을 충족할 수 있어요. 1400개 이상의 범주로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영역을.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게 너무 복잡하고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 우리는 여러 명의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다 평가를 하고 있겠어요. 1400개 이상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WHO에서는 건강 통계와 건강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진 실용적인 도구를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필요한 정보는 포기하면 우리가 1400개 이상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이거만 쓸까라고 했을 때에 꼭 필요한 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제 고민에 빠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능과 장애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자 위주의 도구를 제공하고자 과학적 절차를 통해 전체 ICF 범주에서 관련된 범주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해요. 또 그 ICF를 만든 엄청난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질환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걸 쓰면 어때? 항목들을 요걸 쓰면 이제 구성을 미리 해놨어. 우린 그걸 쓰면 된다. 목적은 특정한 건강 상태와 상태군, 건강관리 상황에 가장 적당한 ICF 범주들을 제시하여서 일상 업무에서 ICF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요는 ICF 전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ICF를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 질병의 결과에 관한 원인 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비추어 기능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ICF의 본질적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임상 현장 업무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려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기능에 관한 기술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나 특정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기능적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ICF 이제 리서치 브랜치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ICF 코어셋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뭐 코어셋뿐만 아니라 ICF가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워크숍은 언제 열리고 있고, ICF 코어셋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 되고, 번역을 하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반은 문서 작성. ICF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문서적으로 쓰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물론 직접 만들어 쓰고 있지만 이걸 기반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ICF WHO에서는 이렇게 그 웹상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툴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기 띡 누르면은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시인성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들이 뭐 신라든가 뭐 여기 교수님들이랑 여러 선배들이 이거를 그대로 홈페이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설명도 되게 잘 해놨고 저도 이거를 실제로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 만든 양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새로운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때 이 홈페이지를 써요. 이제 클릭해서 추가 탁 하면은 쭉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필요한 항목들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셋 같은 경우는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어셋을 쓰려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세트를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특정한 건강관리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다.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 공통이냐. 그리고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컴프레hen시브 브리프, 인라지드 브리프, 제네릭 해서 제일 상세 버전과 제일 요약 버전 어떤 세트를 쓸 것이냐. 컴프레hen시브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고 브리프는 중간 정도 기능을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간단하게 파악하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라지드 브리프 해가지고 이제 이 컴프레hen시브와 중간에 그 제네릭은 7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제네릭은 반드시 같이 써야 한다. 어떤 세트를 쓰든 제네릭은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제네릭 세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 보건 통계 어떻게 쓸 것이냐 연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 기관에서 만든 양식은 이런 겁니다. ACF 종합사정지 해가지고 신체 기능 분류 단계에 대해서 하고 요구사항을 쓰고 개인 요인을 쓰고 ICF 코어셋 평가지를 쓰는데 우린 재활디딤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역류하잖아요. 내변변 역류화. 그래서 CP용의 브리프 6세 미만용 세트를 써요. 그대로 씁니다. 수정 없이. 여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봤을 때 선생님들한테는 뭐 이번에 안 줬나? 선생님들 거의 뭐 업조도 안 들어오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안 줬고 선생님들 이거 내가 다 드렸잖아요. 하는 친구들은 봤을 때 이해가 좀 가던가요?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 그 아직 임상에 나가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만 봐도 그 아이의 모습이 좀 그려지죠. 그리고 실제로 같이 가정 방문을 갔을 때 다른 점들도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이거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수정해서 쓰면 되는데 어쨌든 목적은 이걸 쓰는데 소통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그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항목들 그대로 나와 있고 아까 이 점수가 3이라고 하면
B117.3이라고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항목에서 봤던 것처럼 환경영역에서 2150 플러스 3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복지관의 양식에 맞게 맞춘 거죠. 아까 그 도식, 제일 처음에 봤던 도식 있잖아요. 도식은 뭐 사실 ICF라고 하는 게 과학적 성향과 창의성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도식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 몇 년 전에는 도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항목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썼어요. 특이한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기능이 안 좋거나 하는 부분만 이렇게 써서 그것들의 연관성을 굵기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ICF 쓰던 초기에 사회복지 영역의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는 다 몰라. 뭔 얘기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이 이렇게 크다고? 굵다고? 활동 영역도 그러네? 환경 영역도 그러네? 얘네 세 개가 굵은데 화살표도 굵어서 이렇게 연관이 있네. 이 친구는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도식화를 할 수 있다. 그때 세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도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여기까지.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면 비교하기 굉장히 쉽다.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CF 코어셋 기반 도구의 사용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사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기능과 장애, 배경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적이고 표준화된 분류를 통해 당사자 및 지원자들 간 소통하며 진정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임상 경험이 쌓이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ICF를 쓰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때까지 제가 잘 바꿔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연락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때 ICF 좀 얘기했는데 뭐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관점이고 도구고 언어죠. 제가 계속 이 아이콘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요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ICF는 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도구로서도 의미가 있고 소통하는 언어로서의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는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어렵거든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이유는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 유명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아까 그 사이트 만든 분 있잖아요. 사이트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검색하면은 글을 굉장히 ICF에 대해서 많이 쓴 분이 있어요. 물리치료사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ICF에 대해서 지식이 높으시고 연차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뭐 번역 작업에도 많이 관여하셨고 막 이렇게 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ICF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댓글 단 선생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ICF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걸 아니까 ICF를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쓰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의 말도 교육할 데가 없다, 배울 데가 없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의 반대말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게 되고 그게 내 자산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임상에 나왔을 때 ICF를 쓸 수 있다면 잘 쓰면 좋겠고 모르고 아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초년차로서 할 때 보호자들 만나거나 당사자를 만날 때 나의 치료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ICF의 요소가 들어가면 훨씬 신뢰도가 올라갈 겁니다. ICF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치료의 목표와 방향에 나의 의견은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소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그 사람이 선생님들을 느끼는 그 신뢰도가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특히 아동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고 공부하고 적용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복지관에서는 지역적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선생님한테 실습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기획해보라고 하긴 했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적인 특성, 기관의 방향성, 대상자 분포, 욕구, 담당자 역량, 사업의 목적, 환경적 제약 강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서 기획이 되어야 해요. 치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ICF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ICF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려움일 수 있다. 우린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ICF의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선생님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 도식으로 표현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에 모두 다 고려하는 것, 그리고 다 영역, 그 당사자를 둘러싼 모든 주변인들이 고려되는 BPS 모델, 뭐 생체, 심리,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고려되는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당사자를 바라보는 통합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사자의 삶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도구가 중요한 거고, 당사자와 지원자 모두가 이해하는 체계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것만이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이해만 하냐면, 정 안 되면 파란색만이라도, 펑셔닝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이 펑셔닝의 개념이 뭐지? 왜 이게 중요하지? 그럼 우리가 재활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지? 고친다는 개념으로 가야 할지, 화살표에서 끌어당기는 개념으로 가야 될지, 장애 쪽에 있는 걸 기능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가 돼야 될지,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거가 돼야 될지, 보호자를 교육하는 게 돼야 될지, 이런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치료사가 제목이잖아요. 세 가지 이유고요. 관점에서 정리, 도구에서 정리, 언어에서 정리 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쓸만하겠어요? 쓰기 어렵겠죠? 대충은 알아놓으면 좋아. 질문 있으세요? 졸리죠? 자, 이제 선생님들이 ICF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돼요. 이렇게 2달 동안 우리가 같이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건 큰 인연이 생각한 거고, 선생님들은 좀 두려울 수 있지.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학교 선배들이 아니고 임상에 나가 있는 선배들은 그걸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게 치료사들의 어떤 그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선생님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저번에 잠깐 실습했는데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말 고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은 치료사들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선배들의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됐을 때에 적극적으로 후배들한테 그걸 나눠야 된다 이런 마음에 저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좋자고 이런 걸 하겠어요, 그죠? 저는 이미 교육도 선생님들한테 한번 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